입니다. 요새 장안의 화제 장윤선 기자의 취재 인싸력을 보여주는 시간인데요. 저희 또 다른 취재 인싸로서 인싸가 되고 싶은 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저희 시사인의 김수혁 기자도 모셨고요. 뿐만 아니라 극우 관련된 기사를 오랫동안 써가지고 그 이야기들을 연장으로 같이 나눠주실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님도 모셨는데요. 가장 화제의 책이었죠. 내 아들을 이 책입니다. 제목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왔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요. 한국 사회에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극우의 어떤 현상 그리고 정치권에 퍼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넓어지고 있는 그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려고 해서요. 오늘은 저희 스튜디오 꽉 차게 세 분 모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뭔가 이렇게 이 조합은 처음이어서 각자 약간 어색해 보이시긴 하는데요. 그래도 재밌게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김수혁 기자와 권정민 교수님은 저희 시사인 유튜브 처음 출연이신데 한번 보시면서 인사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서울교대의 권정민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화제의 책을 쓰셨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는 극우 유튜브에서 아들을 구출해온 권정민이라고 합니다. 진짜 이 한 줄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상담 요청을 하실 것 같아요.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이따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김수혁 기자는 사실 올해 시사인에 입사한 정말 새내기 기자. 새싹 같은 지금 굉장히 열심히 뛰어다녀가지고 얼굴이 많이 탔어요. 원래 까맣기도 하고요. 김수혁 기자 한번 인사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시사인 김수혁입니다. 올해 2월 입사해서 현재 정치 이슈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제 입사 후에 극우 정치 현장에 갈 일이 좀 많았는데요. 오늘 이렇게 명성이 높으신 패널분들과 함께하게 됐습니다만은 저는 전문가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그냥 우연히 현장 참관 기회를 많이 갖게 돼서 오늘 극우 참관인 명의로 나와서 앉아있게 됐습니다. 네, 극우 참관 기자. 저희가 조명 때문에 가장 왼쪽이 좀 어둡게 나와가지고 그런데 좀 더 까맣게 나온다라고 하는 좀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정도로 까만 친구는 아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화면이 왜 이렇죠?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러니까 정말 김수혁 기자가 그 윤어게인 집회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씨가 관저에서 나올 때도 거기에 학생처럼 보여가지고 앞에서 인사했던 언더커버로 인사했던 기자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모스탄을 5박 6일 동안 쫓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세상에. 얼굴 안 까매질 수가 없네. 그래야 될 이야기가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래도 이제 장윤선 기자 모셨으니까 현안 먼저 좀 짚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야기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새벽에 깜짝 소식이 나왔어요. 네네.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15%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혹시 장윤선 기자 요새 대통령실 출입하시는데 네네. 좀 들으신 이야기가 있으신지? 사실은 오늘 너무나 콤팩트한 김용범 정책실장이 저는 기재부 차관 출신이기도 하고 대단히 좀 냉정하고 차가운 이미지가 있어서 브리핑이 얼마나 딱딱할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굉장히 여유도 있고 위트도 있으시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그 회담의 이모저모를 아주 행간의 디테일을 살려서 정말 저렇게 회담을 했겠구나. 고성 왜 없었겠어요? 미 측하고 우리 측 간에도 고성이 있었고 그리고 정부 안에서도 농산물 개방이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는데 관련해서 이제 농림부하고 그리고 산업부 간에 우리 정부 안에서도 고성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포함해서 어쨌든 전체 3,500불을 관련해서 대미 투자 약속을 하고 관세는 이제 15% 자동차 포함해서 이렇게 됐는데 사실 우리가 미국하고 협상을 할 때 기본 원칙이 패키지 딜이었어요. 그렇죠. 안보와 통상을 묶어서 패키지 딜을 한다는 건데 이번에는 통상과 관련된 것만 결론 낸 겁니다. 그러니까 2주 후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안보 관련된 이슈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반 정도는 풀린 거고 반은 아직 덩어리가 남아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절반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선방했다라는 평가들이 전문가들 국회 안에서도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야당을 빼고 나머지는 다 대체로 국민들이 이제 동의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이후에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첫 번째는 어쨌든 농산물을 지켜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가 99.7% 이미 개방되어 있어요. 나머지 0.3% 있고 그리고 그중에서도 10개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데 요거마저도 열라라는 게 미국 USTR의 입장이었고 관련해서 미 상무부를 우리 측이 상당히 설득을 한 것 같습니다. 이거 상당히 예민한 이슈이고 그리고 우리 역사적 맥락이 있다. 그러면서 2007년,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그 수입 개방 예, 때 예. 우리 그 여중생 촛불 시위 그렇죠. 사진을 협상단에서 어? 보여줬다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우리 이런 맥락이 있는데 오. 이거 가지고 하면 실제로 어제 아시는 것처럼 더불어민주당 그 농어민위원회 의원들이 미국 대사관 시위했죠. 앞에 가서 네. 시위하고 네. 우리부터 머리 깎을 네, 거야라고 이미 결의를 한 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음.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 결과에 따라서 상당한 국민 분열의 와. 그 여지가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을 그래도 정부 팀에서 잘 미국 상무부를 통해서 USTR을 설득해서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없는 것으로 정말 잘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리고 기업들 취재해 보면 우리만 25%면 상당히 어렵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똑같이 그 15% 그렇죠. 뭐 25% 이렇게 규율이 정해지면 예. 그때는 해볼 만하다, 경쟁할 만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일본 그다음에 유럽연합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15% 하게 됐고 바로 이어서 대만이 우리도 그렇게 해주라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어서 아마도 전 세계가 전반적으로 15%. 근데 그동안 사실은 무관세였어요. 한미 FTA에 따라서. 예. 근데 이제 트럼프 시대에 갑자기 이렇게 약탈적 경제 상황이 예. 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쨌든 통상 분야에서는 한시름 놓았다. 그리고 안보 분야에서는 우리가 조금 국방비라든가 특히 이제 주한미군 주둔 비용과 관련해서라든가 미국산 무기를 조금 더 사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등등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런 말씀 예.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이제 2주 후에 간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네. 다른 이제 이슈가 있을 거라는 예, 예. 말씀이신데 그 사진 이야기는 저 처음 듣는 것 같은데. 보도로도 나왔는데. 아, 일부. 그래요? 예. 제가 그러면 촛불 아이들만 있었나요? 이렇게 명박산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이었을까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제가 보기엔 촛불 집회하는 그 소녀들의 예, 예, 촛불 집회 예. 사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장에서 어떤 사진을 보여줬는지는 지금 협상팀이 워싱턴에서 아마 지금 자고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깨어나면 기자들이 좀 물어봐서 추가 네. 취재해서 관련된 내용은 내일 아침 조간에 보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그 한미 정상회담을 가게 되면 기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취재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장윤선의 치대 편의점도 대통령실 출입하신 지 얼마 안 되긴 했지만 가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어떻습니까? 나 김은지 기자가 물어볼 줄 알고 또 취재를 해왔잖아요. 예. 대통령실의 보도지원실에 취재를 했더니 이게 그 1호기에 좌석이 정해져 있어요. 아. 그리고 예전에는 그 풀사만 갈 수 있고 비풀사한테는 아예 기회가 없었다는 예. 거예요.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비풀사에게도 기회를 주는데 여전히 이게 약간 기자의 어떤 계급과 신분사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자에 무슨 계급이 있나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이 좀 드는데 여하튼 풀사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몇 개의 자리가 남아 있어요. 그 남은 몇 개의 자리를 두고 비풀사들이 그 추첨을 해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뭐예요? 오징어 게임이네. 아, 오징어 게임이고 비풀사들이 추첨을 예. 해서 그러니까 저요 하는 비풀사들이 모여서 하고 그래서 거기서 추첨을 해서 당첨된 몇 개의 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협상 예. 그 결과 나오고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2주 뒤에 한다라고 선포를 했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내부에서 규모를 어떻게 할지 그러게요. 네. 뭐 굉장히 이게요 기본적으로 회담 준비라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남북 회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뭐 하여간 여러 종류의 회담들이 있는데 그 회담 취재를 가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아직 견적서가 안 나온 거예요. 예.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비용이 상당해요. 그렇죠. 기자들 다 1호기 돈 내고 가는 겁니다. 예, 1호기 예. 취재 비용이 상당한데 이제 공개를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 우리 김은재 구독자분들이, 뉴스인 예. 애청자분들을 예, 위해서 궁금해하실 때. 과감하게 오. 이것도 공개했다가 오. 징계받는 거 아니야? 기자단에서. 이게 징계 사안인가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회사에서 비용을 내고 가는 그러니까요. 건데. 근데 여하튼 예. 설마 이것 때문에 그 취재를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하튼 말씀을 좀 드리면 상당한 비용이 드는데 예. 지난번에 캐나다의 1박 3일 일정 1박 4일인가요? 그때- 1박 4일인가 예, 일정으로 예. 첫 번째 순방 취재가 있었어요. 예. 그때 1,000만 원이 넘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기자 한 호텔이랑 명당. 1박 4일이 맞네요. 예, 1박 기자 4일이고. 한 명당 그 1,000만 원이 넘었는데 예. 근데 각 나라와 그다음에 이제 얼마나 머무느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또 다 달라져요. 근데 그러게요. 기본적으로 대통령 순방 취재는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 비행기가 비싼 비행기예요. 예. 그래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허들이 있다.
요거는 아마 어디에도 안 나오는 얘기인 그러게요. 것 같은데요. 예. 장윤선 기자님의 미국 현지 순방 취재를 저희가 기원을 하면서 그러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 많이 못 가요. 그래서 음, 그 아마 이제 방송 같은 경우는 좀 가는 아. 편이에요. 근데 신문들은 다 현실적인 예, 이유로. 1사 2인 예, 정도 예. 가고 방송이 아마 1사 2, 3인 예. 정도로 하거나 아니면은 그 코리아 풀단이라고 해서 예. 영상 기자단, 사진 기자단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회사가 이번엔 가기로 하자 이렇게 해서 파견하는 돌아가면서. 형식 이고요. 나머지 비풀사들은 거의 순방 취재를 회사에서 안 보내줘요. 작은 회사들은 예, 비용이 출혈이 너무 크기 크니까. 때문에 예. 사실 이런 것도 고질적인 문제여서 음. 좀 어떤 해법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네. 그 한미협상 이야기 할 때 사실 국내에서는 소위 말하는 극우파들이 어떤 기대를 했었었냐면 브라질 사례를 좀 봐라.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보우소나로 대통령에 대해서 정치적 탄압당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관세 50% 때리지 않았냐. 우리도 윤석열에 대해서 저렇게 우리 정부가 두는 걸 가지고 협상에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이다. 심지어는 되게 높은 그 비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식의 주장들이 있었거든요. 큰일이네. 큰일이에요. 실제로 그 김수혁 기자가 그쪽 동향을 열심히 취재하고 심지어 어디 단톡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비밀인가요? 이거 어디 말하면 안 되나? 예. 근데 어떻습니까? 이 결과를 보고 지금 거기 내부 반응은? 내부 반응이 예. 굉장히 기상천외한 방식으로 다양한데요, 생각보다. 그래요? 네. 예. 일단은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단톡방에서는 일단 이제 15% 관세로 이제 협상 타결이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니까 야,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이런 반응이 처음에 나온 거죠. 더 낮게 원래- 받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원래 무관세인데 이재명 때문에 25%까지 갔다가 기업 정수들이 간신히 애써가지고 15%까지 내려온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예. 하나 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트럼프한테 실망했다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이 못된 좌파 정부의 관세 500%막 이렇게 때려가지고 버릇을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 돈만 뜯어가고 예. 부정선거 얘기도 다 덮어버리고 우리는 닥쳤던 개신세 됐다 지금 오. 개신세 됐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예. 극우파를 실망시킨 트럼프. 네.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약간 요즘 소위 이제 원형적 사고라고 하죠. 굉장히 긍정 회로를 가열차게 돌리시는 분들. 자기 위주로. 네. 예. 이거 실망할 게 아니다. 왜냐? 이재명 정부는 어차피 망하게 돼 있다. 근데 관세를 트럼프가 높게 때리면 명분을 주게 된다. 미국 때문에 망했다. 미국이 관세를 높지 않게 때려줘서 이 미국 탓할 수가 없게 됐다 이제. 이것도 트럼프의 이제 고도의 계산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야, 놀랍네요. 네, 다양하게. 조만간 신기한 그분들 방식으로. 반미 시위하겠는데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반 예. 트럼프 반미 시위하겠는데. 이 짧은 순간에도 그런 수많은 논리의 반응을 내놨다는 것도 참 놀랍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예. 드는데,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이 점점 조직화되고 있어서 굉장히 걱정이 크거든요. 심지어는 최근에는 이 모스탄이라고 하는 인사가 와가지고는 그런 극우 인사들을, 극우 인사만이 아니라 극우 어떤 그룹들을 좀 조직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5박 6일 동안 제가 아까 취재했다고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요. 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은 뭐였습니까? 사실 기사가 이번 주에 제가 나가긴 하거든요. 음. 예, 온라인에. 예. 일단 제가 인상적이었던 장면이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을 것도 잘 나눠주시고 굉장히 나이스하신데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이제 우리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이제 시위 행렬에 같이 걸어가고 있거나 아니면 집회에 같이 참석을 하고 있거나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옆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친절하십니다. 근데 약간 제가 낯설게 느꼈던 상황들은 뭐였냐면 이분들이 이제 그 시위 행렬 바깥에 대해서 뭔가를 하실 때 약간 조금 너무 공격적이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예를 들면 어쨌든 시위를 하다 보면 그 어젠다에 이제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지나가면서 뭐 야유도 하고 뭐 제가 본 거는 누가 이렇게 손가락 욕을 하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그분이 잘못하셨죠. 그랬는데 그랬을 때 굉장히 날선 반응이 나오고 이분들이 이제 같이 이제 목소리를 높이시는 그래서 막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이것까지는 제가 뭐 그렇게까지 이상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 신기하게 봤던 거는 이 행진을 하는 도중에 길에 이제 양꼬치 식당이 있었는데 양꼬치 식당을 향해서 이분들이 그거 안 식사를 하고 계시는 시민분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 막 이러면서 막 중국 항의를 하시고 그냥 양꼬치 식당에 그냥 식사하시는 분들이 뭐 차이나타운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제 중식집인데 그러면 안 된다. 이분들이 공산당이 너무 싫어서 중식도 싫어지셨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양꼬치집을 향해서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이건 조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믿음이 굉장히 깊으신 분들이다. 제가 이제
모스탄이 이분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과격한 말씀도 많으시니까 제가 한 번씩 물어봐요. 뭐 이렇게 근데 뭐 모스탄 대사님 굉장히 훌륭하시고 좋으신 것 같은데 근데 저런 말씀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너무 과격하지 않아요? 너무 쇼킹해서 좀 신빙성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냐? 저분이 어떤 분인 줄 아냐? 무려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신데 우리가 모르는 정보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겠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예. 소스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겠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렇군요. 이렇게 또 하고 그분들은 이제 저분 외국인이신데 저렇게 해주시는 게 얼마나 고맙냐. 그러면서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인데 부끄럽지 않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더 일어나서 더 열심히 해야지. 또 이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네. 이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또 자기 편들께 더 뭉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그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는 권 교수님한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굉장히 김수혁 기자가 고생을 하면서 거기서 언더커버로 잘 젖어든 장면들이 있거든요. 저희 짧게 준비를 했는데 그분들의 따스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여기 빨갛게 동그라미 해놓은 게 김수혁 기자인데요. 저렇게 모스탄 집회에서 같이 태극기를 흔들면서 취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은평 제일교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분들이 그냥 단순히 사회 하나의 컬트가 아니라 근데 이제 주류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저희들한테 있고 그래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나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이렇게 몇몇 오래된 보수 정당이 정말 극우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아주 현실화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다 떠나서 전한길 씨가 날마다 이제 극우 선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 내란 선동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런데 과거에는 그 정광훈 목사가 있었지만 이제는 영한 버전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친길당이냐 반길당이냐 할 정도로 전한길 씨가 직전에 대선 후보였던 김문수 후보를 비롯해서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후보들에 대해서 내가 면접을 보겠다.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정상적인 공당이라고 할 수 있는 거냐라는 근본적인 물음과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무런 그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몇몇이 있긴 합니다만 이분들이 리더십이 확고해서 이 반대에 있는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누를 만큼의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김문수가 됐든 장동혁이 됐든 이 모든 전체적인 흐름은 극우적 흐름으로 가고 있고 이분들이 기어이 바라는 것은 지금 정치투쟁하고 있는 예. 내란숙의 윤석열과 연대해서 극우의 바람을 한번 일으켜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끊임없이 청년을 대상화하고 있어요.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김용현 재판 있지 않습니까? 예. 김용현 그 내란 재판에서도 늘 자기 지지자들이 재판정에 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윤석열 재판 같은 경우에는 추첨을 해서 들어오는데 김용현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한 10에서 20명 정도가 들어와서 뭐 거의 장관님 힘내세요 이런 분위기로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지가 나올 때 항상 청년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다시 일어나야 된다, 청년들이. 윤석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떤 내란 선동을 하면서 자신들이 설 수 있는 새로운 토대를 만들고자 하는 건데 저는 대한민국의 집단 지성이 그분들의 그런 그 망국적 태도를 용인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야 될 텐데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극우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쵸. 김석 기자도 좀 취재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가장 눈여겨보고 있습니까? 일단은 이분들도 사실은 뭐 개파별로 차이가 조금 있으시겠습니다만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그룹에서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제일 센 극우 네, 들어가 계시네 이분이. 예. 아주 장동혁 의원이 훌륭하다, 쓸만하다 이런 맞아요.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전한길 씨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자유파 유튜버님들의 이 연합 토론회에 예, 발빠르게 오늘 저희 영상 참석을 준비했습니다. 캡처. 예. 네, 발빠르게 발 안 빼고 발빠르게 참석을 결정하신 분 하셨던 것이 좀 득점 포인트가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윤희숙 혁신위에서 과거와의 단절, 뭐 사과 요구 뭐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때 나서서 언제까지 사과만 할 거냐라고 또 일가를 하셨던 거 이것도 좀 이분들의 마음을 좀 울린 지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모니터링하는 극우 집단에서는. 네, 근데 거기뿐만 아니라 현장에 나가보면 진짜 그런 분들이 있는데 왜냐면 왜 지난 선거 부정선거인데 왜 승복을 했냐. 김문수 수상하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차원의 비판이네요. 김문수 수상하다. 이런 부정선거인데 수긍을 했다. 네, 수상하다. 그래서 모스탄 대사가 와서 했던 행사에서도 그분이 이제 김문수
후보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좀 있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분도 뭐라고 하셨냐면은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 이런 것들 너무나 많다. 우리 김문수 의원이 그 증거들을 잘 좀 스터디 해보셔라. 그러고 좀 생각을 다시 해보셔라. 아, 간곡한 당부를 못한 대사도 야, 남기고 계셨습니다. 참 답답하네요. 말씀 네. 들을수록. 네, 진짜. 근데 사실 그 장동혁 의원은 원래 친한계였어요. 예. 그리고 이제 정치부 기자들은 대체로 알 텐데 장동혁 의원 원래 민주당에도 놓고 했었던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장동혁 의원은 진보 언론 기자들도 자주 만나요.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의 확장을 위한 것이다라고 포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서 하는 내용을 보면 저 사람이 개혁적이고 한때 친한계였고 그리고 한때는 민주당으로도 좀 노크를 했었던 그런 합리적인 정치인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 우익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왜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극단적 우익이 되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서 당권을 쥐기 어렵다라는 현실적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세게 극으로 가야만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존재의 의미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안에서 어떤 내적 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장동혁 의원이 보여주는 것은 가장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평가를 하냐면 와 장동혁 대단한데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장동혁 의원이 이제 이렇게 가면 오히려 그 김문수 턱걸이 김문수 이쪽이 오히려 차라리 완전히 그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오히려 그 예전에 2004년인가 2003년도에 그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뭐 변혁적 뭐 이런 태도를 그 당시에 취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화하지 않을까라고 기적을 바라봅니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내부 취재해 보면 그 극우적 선택에 대해서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흔히 극우 이야기할 때는 이제 세대가 위인 분들의 어떤 집단적인 열광이라고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또 이제 권정민 교수님이 써준 책이나 혹은 또 글을 보면 그러니까 더 걱정스러운 게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그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또 학습이 많이 되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야기들로 좀 저희가 넘어가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극우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인데